목요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입니다. 오늘은 이병록 예비역 해군 제독을 모셨습니다. 군 장성 출신을 모셨습니다. 코로나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가 안보 개념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병록 제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에 정의당 비례로 출마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에 터지고 있으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93만 7,567명의 확진자, 사망자는요 47,526명에 이릅니다. 굉장하죠. 이 일개 전쟁의 전사자보다 더 많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기후변화, 이런 새로운 환경에 따르는 새로운 국가안보 개념이 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군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통상 안보를 규정할 때 전통적 안보, 그다음에 포괄적 안보 혹은 이제 인간 안보라고 얘기하는데 전통적 안보는 다 아시다시피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통적 안보에서 보수당을 보면은 아직도 탱크가 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탱크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입가리게 마스크가 지켜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포괄적 안보 개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적을 좀 주변국으로 넓히고 이제 냉전보다는 평화 체계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있죠. 저는 바로 민생의 안보다 경제가 안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 안보의 개념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지키는 안보의 개념으로 가야 되고 평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주적을 어떻게 잡느냐, 보수와 같이 북한을 주적으로 잡느냐, 아니면은 민주당 같이 주적은 북한이 아니지만은 주변 국가 결국 군사력으로 주적을 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첫 번째 대한민국 안보의 주적은 인구 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인구가 줄어들면은 아무 국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결혼해서 일을 낳아라,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은 또 국가가 그 보육에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비 같은 문제도 해결해줘야 애를 갖는 거거든요. 부수적인 해결 방안은 통일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또 이주민 정책을 펴므로써 또 인구를 유지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연적 재해. 일부는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보수 프레임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 변화거든요. 네네. 기후 온난화죠. 네네. 기후 온난화가 되면은 또 우리나라가 열대 지역으로 바뀌면은 엄청난 많은 전염병이 생길 겁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그랬을 때 이 전염병의 효과를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경제가 위축이 됐는데 첫 번째 말한 인구 절벽이 되면 경제가 위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이런 질병은 탱크로도 막지 못합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회적 환경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빈부 격차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문제 등등을 해가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한 조직 단체라는 소속감은 결국은 그런 그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또 미래 예측이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AI가 되면은 직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모든 경제의 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본소득을 진짜 한번 쟁점화하고 토론화하고 대안을 세우는
예. 그러한 좋은 기회가 더 빨리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국민안보는 이런 개념입니다. 아, 네 가지 개념으로. 예, 예. 그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죠. 그 다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평등한 사회도 만들어야 되고. 아, 이렇게 예, 하는 게 예. 총체적인 국가 안보를 살리는. 그렇죠. 미래에도 대비해야 되고. 네, 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북에다가 친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대선 관용이고, 이 대북 제재를 아직도 풀지 않고 있어요. 북이나 이란이나 8개국이 유엔 제재를 좀 풀으라고 요청을 해서 유엔 총장이 호소를 했습니다. 풀자고. 근데 아직도 이제 폼페오라든지 미국 지배청은 여전히 이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표로 기결을 이제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경찰이라고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가면을 완전히 벗겼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경찰인지 깡패인지 구분이 안 돼.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네. 강대국은 근본적으로 깡패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자기 국익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는 북한이 코로나 청정제라고 선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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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어 가까웠고 물론 국경 폐쇄도 뭐 대만보다 빨리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에 일정의 코로나 환자가 있을 있지 것이다. 않겠나 예, 추측하고 있죠. 그럼 북한이 이제 전 세계에 그 호소를 해야 되고, 예. 그럼 8개국뿐 아니라 더 많은 나라가 네. 이란과 북한을 포함해서 이거 국제적인 재난이라 규정하고 네. 인도적 지원을 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북한도 거기에 그런 전략을 미국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미국 의료 방역 이 체계가 굉장히 안 좋고, 아, 예. 그 트럼프도 지금 대선 앞두고 퍼뜨려질까봐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뭐 뻥을 까고 이러는데, 의료 시장과 뭐 보험 시장을 보험 그 시장에 맡겨놨으니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분야는 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마 시장에 맡겨놓은 많은 나라가 네. 큰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 이제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멋있게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양 15만 시민들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도 했고, 예. 근데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압박을 넣는지 꼼짝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또 총선 앞두고는 또 미통당, 이 수구 세력이 혹시 정치 공습할까봐 예. 조심조심하면서 합의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특히 대북 인도주의 이 보건의료 지원조차도 경기도에서 12억을 도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예. 코로나 예. 이 장비를, 의료 장비를 예. 지원하라고. 예. 근데 통일부 청와대에서 딜레이 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이제 모든 개혁이나 뭐 큰 것은 정권 초기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에 엄청난 지지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초기에 속도를 이제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기독교와 보수의 그 선악적 이분법에 의거해가지고 네.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관점 자체가. 네, 관점을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이나 이란은 그것은 악마죠. 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몇 번의 협의를 했지만은 사실 그 협의가 깨진 게 미국이 깬 것도 있고, 네. 뭐 북한이 깬 것도 있고, 아니면 네. 상대방의 원인을 제거한 것도 있는데, 네.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진 이제 미국의 그 층은 모든 그 원인을 북한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을 확 조여가지고 숨통 끊기 직전까지 조여야 되는데, 예. 우리가 너무 덜 좋았다. 덜 좋았다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예, 평가하죠. 항상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목을 조이든 아니면 협상을 해서 대우를 하든 네. 그게 하면 이게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야 된다는 생각. 협상 자체도 네. 그 송민수 내무부 장관은 우리가 협상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았다. 네. 그것도 사실이고, 또 보수가 주장한 대로 뭐 목을 진짜 끝까지 조아봐야 된다. 한데 저는 이제 목을 끝까지 조으면 문제이 뭐냐면은 북한이 정말 붕괴돼 버리면은 그건 대책이 없다는 거죠. 네. 예.
북한이 붕괴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미국이 이라크에 침입해가지고 군사적으로는 단기간에 승리를 했지만은 후생 정부가 무너짐으로써 군인과 경찰들이 좀 반군 눈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일본 식민지 강점 시대에도 이전이죠. 우리 군대를 해산하니까 그 예. 사람들이 뭐 의병에 들어가듯이 포함되듯이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면 안 되고 북한 정부가 온전하고 북한 정부를 통해서 북한 내부를 저는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너무 심하게 목을 조아서 정말 실신시키거나 죽이면은 큰일이 난다. 근데 90년대 뭐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이런 거 네. 북쪽에서 얘기하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에도 안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서 페리 보고서가 이제 뒤늦게 나왔고 페리라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쟁 일으키려고 선도했던 사람이 나중에 입장 바꿨듯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게 다 증명됐는데도 아직도 미국에서 대한반도 대북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미 군산국 합체가 계속 긴장 유지시켜서 무기 팔아먹고 이러고 오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아까 말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예. 티오라고 하는 두더지가 하나 있어야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앞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도 관계 개선을 했고 예. 이란과도 핵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예. 남은 두더지로 북한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재선을 위해서 유혹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자기의 그 뭐 로스트 벨트 예. 지역에 경제를 살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재선을 위해서 결국 전쟁의 카드를 꺼냈을 때 예. 상대방은 북한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북한은 어쨌든 간에 뭐 친서라도 교환하고 예. 대화를 하고 그 두더지가 예. 이란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약간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미국 눈치를 좀 덜 보면서 남북 공동선언을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네. 근본적으로 하여간 미국의 종속도에 있는 통일 외교 안보 정책 예. 또 굉장히 바꾸기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상황 변화가 일단은 뭐 미국이 다음 대선 때 예.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된다 예. 아니면 민주당이 된다는 또 변수가 있고 예.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일기처럼 예. 할 것이냐 그렇죠. 이기는 이제 뭐 재선에 그것도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 자기들의 지지층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강경하게 나갈 것인지 예. 아니면 하다못해 뭐 노벨 평화상이라는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 평화 정책으로 갈지 예. 굉장히 많은 변수가 많죠. 변수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번 뭐 총선에서 뭐 만약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예. 치지만 정권 초기에도 못했던 것을 예.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할 수 예. 있겠느냐. 저는 이제 더 불안한 게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13선언인가 예. 정권 말기에 했잖아요. 14선언. 14선언. 예. 정권 말기에 하면은 쫓기게 됩니다. 그렇죠. 예, 쫓기게 되면 오히려 야당한테도 약점을 잡힐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뭐 군사적 합의라든지 이런 건 충분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앞 정권에 비해서 많이 개선을 했다고 생각하고 예. 크게 목표를 세우되 예. 너무 자기 정부 내에서 하겠다는 예. 욕심을 버리고 예. 길게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내일 방위비 분담금 폭등을 강요하다가 대강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 단계에 왔다 그럽니다. 기간을 이제 5년을 하고 네. 10%를 올려주는 이런 기사가 뜨는데 5년에 10%요? 예.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아. 발표된 건 아닌데 예. 근데 문제는 괘씸한 것은 예. 한국중앙미군 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임금하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 임금을 안 주고 무휴직을 보내요. 예. 그래 놓고는 빨리 높은 액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으니 이런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초에 이 주둔비 줄 때도 소파 협정을 일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 OECD 국가 중에서 미국과 이렇게 불평등한 그 소파 조약을 맺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노동 상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소파를 개정해가지고 노동권을 최소한 독일 수준의 노동권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일본처럼 우리 국가가 계약을 해가지고 파견을 보내다든지 예. 해서 어떤 미국
그게 어떤 군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그 노동 상권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타결됐다고 하니까 예. 다행인데 저도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400% 인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고 다음에 일본과 독일과의 또 협상도 기다리고 있는데 예. 미국의 대통령이 다시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올려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가 맞는 게 뭐냐면은 예. 2015년부터 19년까지 약 2.9% 5년 동안 2.9% 상승했더라고요. 예.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8.1% 상승했고 그래 그러고 볼 때 우리가 전세금의 비율을 들어가지고 전세금의 원금의 400%를 올려주는 계약은 없잖아요. 그럼요. 예. 전세금의 상승률을 400% 해주겠다 했을 때 2.9%에 한 4배쯤 되니까 10% 되네요. 그죠? 그걸 예. 5년 단위로 하고 예. 근데 5년 단위가 맞는 게 예. 모든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예, 그 예. 매년마다 등락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 5년 단위가 맞고 예. 10% 정도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맞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속박을 개정해 내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간접비 예. 실제 지금 미국은 돈 다 쓰지 않고 은행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들어가는 간접비를 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 그 발행한 기지들이 전부 다 환경 오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근데 그걸 미국이 환경 정화비를 대줄 수가 예.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은 그 환경 올려준 액수에서 빼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그 환경 정화비를 포함시키는 예.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10% 정도면은 뭐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남은 있겠습니다. 나라에 이렇게 이제 주둔에 있으면 임대료를 내든지 왜 방위비를 주둔비를 이렇게 폭등을 해달라 그러는지 독일이나 필리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과하죠 이게. 그렇죠. 사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주둔할 때 돈을 받고 임대료도 돈을 받고 네. 주둔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네. 남북한의 군사력이 70년대까지는 우리가 열세였다고 보더라도 네. 지금은 이제 질적으로 뭐 네. 일부는 양적으로 충분하게 이제 보완이 됐고 무사한 네, 네,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면은 네. 여러 가지가 풀립니다. 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풀리죠. 네. 의존도가 풀리면 주둔비 문제도 풀리죠. 왜냐하면 네. 미국이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덜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전작권 가져오는데 네.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북한의 군사력비를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양보하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남북 국민들이 군사력이.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지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럭 한 대하고 예. 리어카 10대하고 네. 어느 게 더 생산성이 높냐 예. 했을 때 우리는 단지 1대 10으로만 보거든요. 예. 근데 트럭은 10이다. 예. 리어카는 1이다. 예. 그 지수를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분석 결과에 노무현 대통령은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방부에서는 아무래도 양쪽에다가 많이 비중을 줬기 때문에.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처음으로 우리가 예. 지수를 한번 분석했다는데 의의를 두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인가 예. 남북한 그 군사력 지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했는데 그 분석 자체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제 군 출신들이 해야 되고 결국 군 출신들은 모든 군인들은 비상시에 대비해 가지고 적은 약간 능력이 다 120% 되는 걸로 예. 우리는 어떠한 일로 능력이 한 80% 되는 걸로 예. 비교하기 때문에 예. 군인들의 그 태도 자체 가지고는 객관적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주한미군의 이제 이 주둔 이유가 대북 억지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둔에 있으면서 작전하러 다른 데도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둔비는 다 폭등을 내놔라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작전하는데 저 돈으로 써야지 이 한국에다가 바가지 심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 미국한테 동등하게 네. 너희도 우리한테 우리가 기지를 내주고 예. 그다음 훈련하러 온 게 꼭 호위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니까 예. 너희도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 연습을 하면 너희도 이익이 있지 않느냐 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일부 계층에서는 예.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네.
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한미 군사 동맹의 실체가 뭡니까 이게? 자주적인 주권 국가로서 이렇게 간섭당할 만큼 네. 군사적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그래 맞죠. 저는 이제 어떤 데 가보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 된다고 벌벌 떨어치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주한미군 자체를 악으로 생각하는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을 악이라 그런 게 아니고 강대국을 악이라 그랬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다 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악 중에 하나는 예. 좀 친하게 지내는 의미에서 예. 뭐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국익을 위한 동맹관계가 된다는 거죠.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가 좀 균형추 역할을 할 만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할 만한 우리가 경제적 위치에 도달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미국의 그 힘이 얼마나 허약한지 우리 실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럴 때 중미 간에 4강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한쪽이 우리를 협박하면 한쪽을 땡기고 우리 자주적인 힘을 가진 거를 기초로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남과 북의 이 정부가 자주성을 좀 확실히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병록 제동님을 대통령 시키면은 확실히 않겠습니까?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장담을 못하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예. 뭐 본인의 그 뭐 생각으로는 이라크 파병을 안 하고 싶었지만은 예. 국제 정체와 현실 정치에 네. 고민하다가 결국 예. 이라크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예. 비전 투 파병. 그 대신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뭐 네. 재건이었고 예. 지휘 관계도 이제 미국에서 벗어났고 네. 그다음에 뭐 전쟁 지역이 아닌 좀 안전한 지역에 들어가는 네. 그 정도의 자주성을 했지. 네. 얼마나 누가 대통령인데도 미국과 척을 져가지고 네.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속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미국을 한번 갔다 오면서 미국 갔다 오면 코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 방송 등등 어마어마한 걸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공미 사상을 불어넣는 거죠. 미국을 겁내하는. 갔다 오니까 허물허물 도저히 미국하고 맞짱 떠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약해졌다는데 이병록 제동님은 미국 다녀오셨어요? 여행 삼아서 여행 삼아서 갔다 왔지 뭐 미국 국방성이나 국무부에서 그 만들어놓은 코스를 다닌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거는 가지 마십시오 괜히. 가서 약고 주고 못하는데. 근데 사실 뭐 미국 군사력보다는 사실 경제 패권 모든 경제 규범이 미국식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 거기에서 미국이 경제적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네. 글쎄요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예. 쿠바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 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대외 의존적이고 외자 재벌 중심이고 수출 주도형이고 그러니까 시장과 기술과 원료와 자본 모든 면에서 너무 의존도가 심하다 보니 주한미군을 주둔함으로써 이 정치적 간섭, 이 압박도 있지만 경제적인 압박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압박이 저는 더 네. 크다고 봅니다. 뭐 기술적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제 2차 제재, 뭐 세컨더리 보이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 떨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에서 동해안 쪽에서 이제 초대형 방사포 또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해도 뭐 우리 국민들은 워낙 이런 부분을 많이 봐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제 수구 세력이 총선 앞두고 이걸 북통으로 악용을 할 만도 한데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먹히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제동님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북쪽의 이 초대형 방사포나 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이 이 성능과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남쪽은 이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게 더 많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모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창과 방패. 모든 적대적인 군대는 더 두꺼운 창. 네네네. 두 번째, 네. 공군 능력이 우위에 있다. 네네네네. 뭐 북한은 미그 29기, 뭐 한 10여 대, 20여 대. 예. 뭐 F-16 시대 같이 만들어진 우리 F-16은 160대 이상이 있잖아요. 160대. 예. 그다음에 저쪽으로 F-15 나왔죠. 네. F-35 들어왔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공군력의 비대칭적으로
돈이 없을 때 비행기를 못 사니까 미사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대개 뭐 미사일을 가진 보유수는 북한이나 우리나 뭐 비슷합니다. 네네네. 이거 뭐 군사적인 자료고 또 네네. 북한치는 되게 추정치인데 네. 북한이 한 1000개 가졌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자료에 보면은 한 750개 정도는 네. 굉장히 노후된 거예요. 네네네. 그것은 뭐 위협적, 네. 역설적으로 더 위협적인 게 전밀도가 네네네네. 형편없기 때문에 예, 예. 더 위협적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네. 뭐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한 250개 정도는 뭐 좀 쓸만하고 네. 나머지 뭐 50에서 100개 정도는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미국을 겨냥하는 건데 네네네. 그것도 역설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장기적인 것은 미국이 걱정한 문제지 세계 최강 미국이 네. 걱정한 문제지 우리가 예. 걱정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예. 우리 한 250개 정도 그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팝업 한다든지 네. 아니면 웨이포인트를 줘가지고 빙빙빙 돌다가 네. 동시에 여러 지점에서 요격 모드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네. 순항 미사일은 우리도 그보다 훨씬 더 기능이 뛰어납니다. 근데 네네. 이제 탄도 미사일은 네. 우리가 사거리와 중량의 통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좀 팝업 능력은 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 그것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개발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탄도 미사일을 이번에 미국이 중량을 풀어줬으니까 네. 더 많은 중량. 네. 저는 이왕이면은 사거리도 좀 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북한만 사정권에 두고 네. 그런 그 제한적인 무기가 아니고 예. 그 핵무기를 갖고 이런 것보다는 주변국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네. 사정거리를 왜 그 미국이 800km를 앞으로고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을까요? 풀어주면? 뭐 그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네. 중국, 러시아는 그렇게 큰 위협은 안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 방 있다. 예. 예, 뭐 그 정도는 할 수 요번에 있다. 북이 초대형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이 정확도를 실험하고 또 요격이 어렵게 하고 뭐 이런 거 실험했다고 그러는데 네. 연발 20초 간격으로 발사하고 이런 거 다 했다고 하지만 남쪽도 그 이상의 그렇죠. 그 그러니까 방사포가 소위 말하는 에이테킴스라고 네. 모르면 이제 그런 무기를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뭐 미국의 기술을 받아들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뛰어난 측면이 있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제한된 측면도 있고 네. 예. 북쪽은 발사하면 그 적시로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남쪽은 북한보다 더 많이 연습하면서도 발표 안 하면은 예. 북쪽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북쪽이 얘기한 자율력, 방어적, 연례적 연습했다. 그 정도인데 그걸 뭐 과대 선전을 해서 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이 수구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네.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네. 정치적으로 예. 내부 결속으로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되게 뭐 후진국이 국군날 뭐 이렇게 플레이를 네, 네. 크게 하잖아요. 예. 소위 말하는 화장 성세 예. 내부 결속 측면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주변국한테 봐라. 예. 내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 좀 나 좀 봐주라. 예. 나 좀 봐주라 했는데 안 봐줘버리면은 예. 쏘는 의미가 없는데 자꾸 우리 언론이 봐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북한이 효과를 그걸 왜 그래 극대화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 계속 발사를 해야 실험 발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전 배치가. 그래서 우리가 북한은 하지 마라 그러고 우리는 실험 발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쟤들한테 시비를 걸면 쟤들도 우리한테 시비를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한미연합훈련 시비를 걸듯이 그러니까 예. 그게 그냥 그 국제적인 제재가 아니라 그러면은 예.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 네 번째는 이제 계속 쏘는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냥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문정부 초기에 제가 SNS에 올릴 때 뭐냐면 북한이 쏠 때 우리도 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런데 문정부 딱 한 번 쏘더라고요. 예. 두 발을. 예. 그냥 미사일을 한 발 안 쏩니다. 두 발을 쏴야 됩니다. 그냥 예. 한 발이 못 맞췄을 때 두 번째 발이 맞추도록. 예. 근데 한 발이 불발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또 안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또 불안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상식적으로 예. 훈련탄이 없는 예. M16은 훈련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사일 같은 경우는 낡은 걸 빼내가지고 훈련탄으로 쓰고 새로 들으면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낡은 걸 쏘다 보면은 예. 한 발 정도 불발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언론에서 떠들어 버리면은 다음 또 군대에서는 이 언론에서 불발탄 발생했다고 이제
큰 소리 칠 거니까 네. 신형을 갖다가 훈련타로 쏘면은 그 국가적으로 손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군대 이름도 군대에 좀 맡겨놓고 예, 예. 크게 봐야 된다. 예,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 위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공급과 수요가 다 위축이 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세계 굴뚝이라는 중국이 중간재, 자본재 이 공급이 약화되고 또 수요 면에서는 이제 지금 뭐 물건 안 사고 위축돼 있고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의료 장비 특히 마스크조차도 제3세계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돌리다 보니까 마스크 생산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남북 경협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미국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 난국을 돌파하는 비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럼 사실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를 말씀드렸고 네. 지금 뭐 이렇게 큰 기업은 돈을 벌지만은 그게 뭡니까 외국에 싼 저임금으로 가고 네. 아니면 로봇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고 예. 수송이 뭐 간단하고 뭐 예. 언어도 통하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으로 진출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예.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한테 자본주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워낙 갑자기 통일된다고 북한이 뭐 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 같은 게 예. 북한에 몇 개를 더 만들면은 예. 우리의 중소기업도 이익이 되고 예. 북한도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됐을 때도 이익이 되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차 산업에 대비를 해야 되고 아까 네. 말한 경쟁력 없는 것은 북한 쪽으로 하는 네. 그런 이제 효과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남북 경협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금 남쪽 경제를 오히려 살리는 돌파구가 남북 경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쪽 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뭐 7%, 8%의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럼 북한이 만약에 경제 성장을 시작하면은 7 내지 8%뭐 경제 성장을 해내면은 시장이 커지고 그렇죠.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제 성장할 때 결국 첨단 뭐 원자재는 건 일본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이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예. 그 자료나 기술이 어렵게 들어가냐? 그렇죠. 우리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다 좋아지는 거죠. 그럼 시멘트 산업, 철강 산업, 다 조선 산업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못 찾아서 하고 있는데 북한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FTA를 했을 때 정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 영토가 넓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독일에서 서독에서 독일한테 뭐 10억 마르크, 9억 5천 마르크 1983년도에 그 보증을 해줬는데 예. 그 보증을 하자고 주장했던 정치인이 네. 진보 정치인이 아니라 극보수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경제 영토를 생각한 거죠. 예. 우리 경제 영토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재동 님도 북중로 이쪽으로 한번 다녀오신 적 있어요? 백두산이나 예, 그 중국을 통해서 예, 만주하고 이 백두산 뭐 이쪽은 다녀오셨고 예. 연해주는 갔다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연해주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연해주는 안 갔고 예. 또 대림열차 탄 적 있습니까? 대림열차에 갔습니다. 예. 저 우리 이재동 님이 평화철도 자문위원이세요. 예. 머지않아 꼭 그 대림열차를 타고 저 모스크바 유럽까지 한번 다녀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열차는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대륙으로 굉장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도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단순히 철도뿐만 아니라 예. 해양 뭐 항만과 그렇죠. 그다음에 공중과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네네네.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철도를 놔주면은 뭐 북한이 고맙게 생각한다. 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철도를 넣은 자체가 네. 자기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철도를 놨을 때 진정 북한한테 들어갈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예. 서로 상호 호혜적이 아니라요. 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북한 철도 현대화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예. 대북 터주기다. 이렇게 수구 세력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유무상통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남쪽은 해외 광물 수입이 거의 90%를 차지하잖아요. 예, 예. 북쪽이 다 묻혀 있는데 중국한테 헐값을 팔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가져오면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결코 이 포주기가 아니다. 남쪽 좋고 북쪽도 통관요. 그리고 철로를 놓으면 그 옆에 가스관, 전력망, 이 기간 산업 베이스를 다 깐답니다. 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가지고 싶다든지 한국 경제의 원료 에너지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동서독에서 배워야 되는데 네. 서독이 동독의 이 철도와 도로를 예. 다 서독 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사는 동독이 맡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서독에서 뭐 지금 우리와 같이 뭐 포죽이라는 그런 비판, 뭐 약간 있었지만은 네. 이 정도로 뭐 포죽이란 말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일부 비판은 기술력에 떨어진 왜 동독 기술자가 하냐, 뭐 그 정도 비판 정도가 있었지. 네. 우리는 뭐 다리 하나 나올 뭐 천억 이 정도 돈 가지고도 네. 포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좀 바꿔야 된다. 포죽이가 아니라 투자다. 네. 예. 이제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유세가 시작됐는데 이번 총선의 목표를 사회 대개혁과 통합원영 통일을 촉진시키는 촛불 민의를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찍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쉬운 게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는 그 새 시대의 네. 첫 지도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예, 예. 구시대의 마지막, 마지막 지도자가 네. 됐다.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은 예. 이게 이제 21대 국회는 예. 새 시대, 왜냐하면 뭐 소수 정당과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는 네. 유로식 협치가 가능한 네, 네. 정치가 될 줄 알았는데 일회용 이장 정당, 즉 이성 정당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네. 이장 정당들이 나와가지고 더 그래가지고 네. 아마 이번 21대는 9세대의 마지막 의회하고 아마 4년은 기다려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그나마 국민들이 네. 최선의 선택을 해가지고 네. 다양한 정당이 살아남고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뭐 개혁 뭐 공수처나 이런 뭐 개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꼭 민주당과 뭐 이장 정당이 네. 다수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다 소수 정당들 개혁을 지지하는 소수 정당들도 같이 동반해가지고 네. 반개혁 세력에 맞서야 된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과 이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는 네. 수구세력들한테는 표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또 달성되지 않을까 기대도 커져요.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는 평가도 있고 또 긴급 재난소득도 주고 이러니까 인기가 약간 올라가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또 자만하지 않을까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진보 정당들이 약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진해가지고 네. 도와줄 건 도와주고 네. 견제할 건 견제를 해야 그렇죠. 민주주의가 발달하는데 네. 우리가 뭐 그 횟감을 수용할 때 내기 한 마리를 집어넣어야 네. 전체 횟감이 싱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양당 체제면은 결국 서로 대통령 하겠다는 그 희망만 가지고 서로 이전 투구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견제해주는 다수 정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역구는 이제 수구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당선 가능한 진보 정당 후보든 민주당 후보든 당선하는 사람은 좀 밀어줄 수 있고 네. 한데 비례대표는 웬간하면은 진보 정당들한테 확 몰아줘가지고 예. 진보 정당이 이 집권 여당을 도와주고 견제하고 비판 견인할 수 있도록 이런 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 민주당 쪽에서 뭐 이장 정당 만든다고 할 때 저는 이제 약간 안 믿었습니다.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덕목이 저는 강직과 뭐 공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뭐 당과 이번에 뭐 청와대가 분리된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정의당이 됐던 뭐 진보 정당하고 지금 중도 개혁 세력이라고 그럴까? 이 집권 여당을 집권 여당 혼자로는 지금 뭐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재벌의 눈치 보고
그래서 이제 진보정당하고 합작을 해서 연합정권을 꾸린다. 예를 들어서 진보정당이 추천하는 장관 몇 석 주고 연합정권을 꾸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촛불 시민의 이 염원에 따라 사회 대개혁을 강력하게 하고, 이 연합정권을 꾸릴 때 혹시 뭐 국방부 장관에 우리 이병력 대독을 국방부 장관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촛불 시위 때 네. 그때 박원순 시장인가 아마 그 주장했던 게 촛불 연합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것에 그때 동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촛불 연합정부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 단독 정부가 그렇게 되어버렸죠.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연정을 연정으로 가야 된다. 네. 그게 제가 이제 통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독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통일될 때 겐셔 외무부 장관이 연정 덕분에 내무부 장관을 5년 하고 외무부 장관을 18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자유민주당 총재였기 때문에 독일은 과반수를 넘어도 소수 정당하고 연정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우리 좀 민주당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병록 해군 제독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안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고 통일이 목표인데 이러기 위해서 총체적인 안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얘기를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국민 여러분 뭐 정치를 혐오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뭐 21번이나 보이콧을 당하고 했는데 그것을 정치관을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 국민 여러분이 뽑아신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려면은 유권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돼야 되고 행동하는 시민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병록 제독님은 관군에서 의병으로 이렇게 옮긴 분이잖아요. 앞으로 그 통일 의병으로서 끝까지 이 평화 번영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거죠? 오늘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